경기에 민감한 섹터가 박한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챗 GPT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투자하는 건 아주 위험하고 찻잔하는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도 없진 않기 때문에 그럼 또 이전에 책에서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기업의 성장성에 비해 시장의 평가가 박한 주식을 찾아내면 된다. 싼 주식이라 하더라도 잘 되는 사업,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어떤 섹터가 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는지랑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지금 올해는 좀 힌트를 한번 주신다면. 네. 그 뭐 제가 쓴 얘기가 있네요. 네. 기업의 성장성에 비해서 시장의 평가가 박한 주식을 찾아내면 된다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아까 앞에 질문에서도 그게 뭔지는 잘 모른다. 근데 모른다는 게 정말 모른다도 있지만 좋은 건 제가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 걸 얘기하면 그건 이제 좀 위험해지기 때문에 방송이. 그래서 이제 다 모른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분석한 거, 산 거, 관심 있는 게 시장에 관심이 많으냐 적으냐 그걸 많은 걸 위주로 보실 거예요. 대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으면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하냐 아니냐는 사실 여러분들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도체가 앞으로 많이 쓰일 것 같아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 다음에 그 중에서 아직 잘 모르는 걸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요새 관심 있는 거 챗 GPT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핫한 테마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 돈은 딱 두 가지로 흐른다고 하던데요. 챗 GPT와 2차 전지. 그렇군요. 보세요. 그러면 챗 GPT하고 2차 전지하고 이제 사람들의 돈이 많이 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돈이 많이 가 있다는 거는 시장의 평가가 박한 겁니까? 후한 겁니까? 후하죠. 후한 거죠. 근데 후한데 얘네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게 다시 아까 얘기로 덴티움으로 넘어오면 제가 했잖아요. 이 중국의 BBP 정책이 돼서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안 될 수도 있으면 아예 안 하거든요. 현금을 갖고 있으면 잃는 건 아닌데 자꾸 내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또는 이게 더 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때문에 지금 이미 시장의 평가가 후한 것을 자꾸 하고 있다면 제가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거니까 내가 이 주식을 어떻게 발견했을까? 그리고 이 주식이 왜 좋다고 생각했지? 라고 하는 것이 만약 뭐 유튜브에서 뉴스에서 블로그에서 본 거라면 조회수가 많은 거라면 그런 거를 빼고 하시면 돼요. 그런 거를 빼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저는 실제로 제가 어떤 주식을 하려고 하는데 어딘가에서 저도 인터넷을 하니까 또는 사람 만나니까 자꾸 얘기가 들리면 저는 싫어해요. 아, 이거 관심 많은 거구나.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그게 이 초보자들한테 오히려 맞는 방법이에요. 전문가는 시장의 평가 후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갈 수 있잖아요. 더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갖고 있어도 되죠. 근데 그게 과연 여러분들이 전문가 수준인가 아닌가를 보는 게 맞고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면 되겠네요. 그럼 지금 시장의 평가가 박한 섹터, 좀 굉장히 싼 섹터는 좀 어디일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경기에 민감한 섹터가 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경기에 민감한 섹터는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살려고 해요. 그게 뭐 건설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철강, 화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회사들은 나중에 경기 좀 좋아지면 사면 되지. 지금은 말하자면 횡보장이니까 이거를 개별주라고 하거든요. 하나하나의 큰 업종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작은 기업의 아이디어에 주목해서 뭐 챗 GPT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뭐 임플란트라고 하면 임플란트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하나하나 주목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게 지금은 각광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민감한 쪽이 지금은 평가를 박하게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경기 민감은 다시 말하면 경기 순환이거든요. 순환이라고 하면 안 좋아진 건 좋아지고 좋아지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원래는 장기 성장하는 그런 회사들을 좋아하지만 최근에는 전략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주식도 한번 사봐도 되겠다. 또는 경제적 해자가 있어가지고 반드시 이 회사 아니면 안 돼. 이런 회사들을 좋아하지만
경기 민감주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다들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회사들이니까 그런 회사들도 한번 투자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되게 어떻게 보면 경기에 지금 노출돼 있는 몇 년, 한 5년,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경기 민감 얘기하시면서 건설, 철강 얘기해 주셔서 중국의 최대 정치 이벤트 양해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양해에서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 실시할 것이란 기대감에 하학과 철강 관련주가 요즘에 조금 약간 뜨거웠었는데 말씀하신 그 철강 관련이 좀 있으니까요. 좀 철강 하학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네, 저는 사실 이 중국의 양회가 언제인지도 몰랐고요. 네. 잘 모릅니다. 종목의 전문가이시기 네. 때문에. 그리고 화학철강이 최근에 올랐는지도 잘 몰랐고요. 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기 민감주는 경기 순환인데 반드시 필요한 재화니까 경기가 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가격이 떨어지면 그 재화에 대한 수요가 올라옵니다. 그렇죠. 아파트로 예를 들어보면 내가 강남에 아파트를 입성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비싸면 돈도 없고 굳이 내가 그 가격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재화의 가격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강남 아파트가 10억밖에 안 해? 그럼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그렇죠. 들어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매수세잖아요. 매수세가 많아지면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왜 많아졌어요?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도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뭔가 집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집값이 떨어지면 건설업자들이 땅을 사서 아파트를 올렸을 때 수익성이 적은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철강을 구매를 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쭉쭉쭉 떨어지고 나면 주가가 같이 떨어져 있을 거고 다시 그러면 이 정도 가격이면 아파트 지어볼 만한데? 네. 철강 주문해야 되겠는데? 네. 라고 생각하면 다시 호황세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한 2, 3년 봤을 때는 저는 그런 주식이 그리고 경기가 저점을 찍고 확장기로 돌아갈 때는요. 그런 경기 민감주, 대형주가 훨씬 더 빨리 올라요. 그게 다 오르고 나서 중소형주, 내수 소비주로 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주식들은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이제 너나이님과 이제 방송을 하시니까 이제 집값 이야기도 많이 언급을 하시네. 이제 집값 부동산에 많이 이제 좀 옆에서 듣다 보시니까. 맞아요. 너나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영상 편지. 이게 다른 채널도 언급해 주셔가지고 되게 놀랐는데 제가 부동산을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식은 안 해도 되지만 그렇죠. 부동산은 누구나 한 번씩은 해야 되는 재화니까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좀 빠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너나위 팀장님 때문에 제가 그 예시를 들 게 하나 더 늘어나서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정확한 용어 생각이 안 나는데 금묵자음 맞네? 네네네. 내 옆에 이제 누구 있느냐가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맞아요. 그거 제가 듣기로 아침에 뭐 신문이라든가 책을 보잖아요. 네. 그럼 보다 보면 우리가 사실 평소에 안 쓰는 단어가 책에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내가 일상생활 그날 할 때 그 용어가 튀어나올 때가 있다. 맞아요. 튀어나와요. 진짜. 왜냐면 거기서 내가 봤으니까. 한번 봤으니까. 존경합니다. 네. 자, 근데 아까 챗GPT 기술 얘기해 주셔서 요건 좀 궁금한 건데 관련주가 궁금한 건 아니고 대표님 챗GPT 어쨌든 뭔지는 이제 조금 아시잖아요. 해보셨을 수도 있고. 뭔지는 알죠. 예. 이게 사실 1년 반 전에 메타버스, 네네. 그다음에 NFT, 전 진짜 세상이 바뀐 줄 알았거든요. 네네. 내년에 어떻게 바뀌는 건가? 그렇죠. 유튜브도 메타버스에서 하는 건가 했는데 지나 보면 바뀌고 있긴 하지만 현실에서 딱히 엄청 바뀌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냥 굉장한 거품과 버블이 있었다. 언젠가 그 세상 갈지 몰라도 챗GPT도 지금 뭐 사용자가 지금 5월간 사용자가 1억 명 돌파하고 하는데 이게 막 엄청 뜨겁고 이제 세상이 이제 일로 바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이거 그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들도 많이 이제 답변이 나오는데, 네. 옛날보다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렇죠. 이거를 금액까지 차지를 하면, 네. 이거 정말 쓸 사람이 그게 몇 명이 되겠느냐. 이제 양반이 좀 또 이번에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올해를 주도할까요? 챗GPT랑 키워드가 아예? 올해는 할 수 있죠. 그게 테마로 끝날지 네. 정말 메가 트렌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아무도 모르는데 단순한 테마라고 하더라도 몇 개월은 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느 정도 지배할 수 있는 화두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다른 말씀해 주셨던 NFT나 메타버스에 비해서는 우리 일반 소비자 그리고 기업들한테 어느 정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기업들이 대부분 요새 챗봇 개발하려고 그렇죠. 애를 쓰고 있거든요. 이 콜센터보다는 챗봇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용자 입장에서 챗봇 되게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궁금한 거 바로바로 콜센터에 전화해서 하고 싶은데 자꾸 똑같은 질문만 하고 제대로 된 답변 안 해주고
있고, 근데 그걸 챗 GPT로 도입을 하면 그 회사들은 뭔가 고객 만족을 늘리면서도 실제로 다른 R&D 비용은 적게 쓸 수 있는 그런 큰 효용이 있어서 그 메타버스 NFT보다는 조금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것 같다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투자에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키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두 가지 좋은 쪽과 이제 나쁜 쪽을 다 설명을 드려보면, 나쁜 쪽으로 생각했을 때 챗 GPT가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경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IBM의 왓슨이라고 기억나세요? 네, 들어봤습니다. 아시죠? 그 의료용 AI였습니다. 의사들이 판독할 수 없는 아마 엑스레이였는지 초음파였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해가지고 암의 발병을 알아냈던 AI가 있었고요. 알파고 기억나시죠? 네, 구글 알파벳의 자회사인 이제 딥마인드가 만들었던 알파고. 그게 나왔을 때 두 개 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난리 나죠. 난리. 네, 왓슨이 이제 모든 것을 의사를 뭐 대체한다. 그죠? 그 다음에 알파고가 이제 AI로 인해가지고 신경망으로 모든 것을 이제 대체할 것이다. 지금 알파고가요, 바둑 말고 하는 게 없어요. 진짜로. 다른 거를 해야 되잖아. 근데 바둑만 두는 거야, 얘가. 바둑의 이제. 바둑의 신이 됐는데, 그게 뭔가 바꾸지 못하잖아요, 세상을. 네. 왓슨은 우리나라 그 가천 길병원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도입을 했다가 다 철수했습니다. 의료 사업을 왓슨이 포기했어요, IBM이. 그러니까 이게 다 한 10년 전쯤 얘기거든요, 두 개 다. 그런데 실제로는 바뀐 게 없었다. 이게 이제 안 좋은 쪽 얘기고, 그러면 좋다고 해보자고요. 좋다고. 챗 GPT가 정말 대단한 기능이 있어가지고 기업들을 뭔가 바꿀 거야. 그래서 이제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 자율주행 기술 상당히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 완성차 업체들이 많이 도입을 하면서 이 운전자들의 피로도를 많이 줄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자율주행 때문에 한 10여 년 전에 되게 옛날에 샀던 수혜주가 있어요. 자율주행이 되면 어떤 기업이 수혜받을까요? 카메라도 수혜를 받을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이건 전기차로 해서 주로 많이 하니까, 전기차. 더 관련된 게 있어요. 자율주행을 하면 뭐가 없어지는 거죠? 운전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운전사를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어요. 고속버스 회사. 고속버스 회사의 영업비용의 가장 큰 부분이 운전기사분들 월급이에요. 근데 자율주행으로 대체됐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회사는 영업이익이 몇 배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래서 투자를 했어요. 실패 사례인가 봐요. 15년 전쯤에. 아직도 고속버스는 이제 운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되더라도 챗 GPT가 어떤 기업들과 소비자의 편익을 바꿀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구글 번역기 처음 나왔을 때, 야, 영어 공부하지 마. 이제 너 어른 될 쯤에는 영어 없어도 돼. 지금 해야 되잖아요. 엄청 하고 아직까지 있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챗 GPT라고 해서 그냥 이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대 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투자하는 건 아주 위험하고, 말씀하신 몇 가지 키워드들처럼 찻잔 안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도 없진 않기 때문에 시장의 평가가 후한 챗 GPT 수혜주 관련주에는 투자를 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섹터 몇 개만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대표님이 좀 좋아하시는 섹터, 이제 좀 전문 섹터 제가 몇 가지 한번. 항공 섹터. 또 해외여행도 좋아하시잖아요. 인스타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옛날에 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작가님 아이디를 몰라가지고. 괜찮습니다. 저도 팔로우는 안 했으니까. 네. 그냥 본 거지.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뭐 팔로워의 사이는 아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방송 만나면 되지. 서로 뭐. 하면 더 나중에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요 정도 사이가 딱 좋습니다. 전체 공개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전체 공개가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내가 받는 게 이상한 거죠. 네, 좋습니다. 항공은요? 네. 항공업종은 크게 좀 나눠야 됩니다. 풀서비스 캐리어 하고 이 저비용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랑 LCC. 네, LCC랑 좀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왜 나누죠? LCC가 좋을 것 같아서 나누라는 LCC 좋을 것 같아서 비즈니스탁만 타시는 분이잖아요. 일단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은 풀서비스 캐리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객 기준으로 풀서비스 캐리어고요. 이 회사 둘은 화물도 합니다. 화물. 그쵸. 네, 화물로 돈 많이 벌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생각보다 괜찮았다면서요? 잘 벌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별로 안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리오프닝주를 투자할 때는 이미 리오프닝주로 벌써 저희가 한 2년 이상, 3년 이상 울고 먹으면서 수익을 반복적으로 내고 있는데, 어쨌든 2019년보다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야 일단 매력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LCC는 어떠냐? LCC에 아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시청자분들도 저를 포함한 네. 이 일본이라든지 네. 뭐 홍콩, 무슨 뭐 태국 이런 데 다 LCC 타고 괌 엄청 가시거든요, 요새. 저도 괌에 갔다 온 적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가시니까 이제 관심이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김현준이 맨날 나가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뭐 실생활에서 쓰는 거 잘 눈여겨봐라. 거기에 주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에어부산 뭐 이렇게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괜찮나요? 그것도 아쉽게 전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전 두 개 분리하면서 보는데 LCC 좋다고 했는데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나누는데 좋다 나쁘다는 뭐 주식으로 얘기는 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환경이 LCC한테는 좋고 FSC는 좀 덜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FSC는 원래 저는 안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LCC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작가님도 알고 요새 공항 가면 다 LCC 타고 가까운 데 여행 간다는 걸 다 알고 있고 주가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데 어쨌든 저는 항공업은 아주 매력적이진 않다. 근데 제가 항공업을 조금 공부했으니까 팁을 하나만 더 드리면 뭐 맨날 다 사지 말라 그래 이럴까봐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여러분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이제 제주항공을 타고 여러분들이 도쿄에 갔어요. 이 도쿄에 가는 가격이요.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한 뭐 20만 원대 정도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한 3, 40만 원 정도 해요. 꽤 비싸졌죠. 10만 원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엄청난 차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50%, 100% 높은 가격에 물건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몇 년 굶었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돼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보면 되냐? 내가 지금 도쿄를 갔다 왔는데 올해 연말에 나는 오사카 한번 더 갈래. 플러스 4, 50만 원 똑같은 가격 주고도 난 괜찮아. 라고 마음이 먹어지신다면 이 LCC의 주가는 더 갈 수 있어요. 아주 역대급. 이 회사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벌었을 때가 2018년 정도거든요. 2017, 18년에 처음 우리나라 LCC가 막 생겨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일본을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였어 라고 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 그 회사들이 벌었던 돈 한 1,000억 언저리 영업이익으로 그리고 시가총액은 1조 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거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이번이 역대급 호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수도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는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들이 한번 여행을 일본 갔다 왔는데 또 일본을 갈까? 아니면 미국을 대한항공 탈까? 또는 일본 오케이 재밌었어 한번 더 가. 근데 4, 50? 이건 좀 그런데? 한마디로 예전보다 비싸진 가격에 갔다 왔는데 그 똑같은 가격을 한 번 더 나가고 싶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질 것 같으면 사도 되는데 그게 아닐 것 같으면 이제 좀 그러진 말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에 달려있고 저는 그런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설문조사 해보고 그게 괜찮다라고 하면 투자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뭐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공과 떨어질 수 없는 호텔 레저는요? 호텔 레저가 지금 보면은 뭐 호텔 업체, 그 다음에 카지노 업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거는 제가 원래부터도 투자하고 있지 않았고요. 투자할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던 것이 대한항공이랑 비슷합니다. 2019년에 주가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카지노나 호텔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정해진 오프라인의 캐파, 생산 능력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비행기는 비행기도 좌석수 정해져 있지 않아? 정해져 있죠. 근데 비행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만 원짜리가 40만 원 돼요. 근데 호텔이나 이런 것들은 바뀌지가 않아요. 호텔 가격 똑같이 신라 호텔 가고 있는데 뭐 30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30만 원인데 60만 원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가고 롯데호텔 가면 돼요. 공급이 많아요. 경쟁자 플레이어가 많습니다. 근데 항공은 아주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드나들 수 있는 항공기가 제한적이라 가격이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사실은 캐파가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다른 매출액의 흐름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죠. 아, 호텔은 그러면 그 특별한 발렌타인데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날이 많이 생기면 되겠네. 그날은 아주 다
2배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수요가 많은 건데 그렇죠. 공급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발렌타인데이 때는 네. 호텔을 가려면 좀 좋은 호텔을 가야 되니까 이제 그들이 공급이 제한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이들이 어쨌든 전반적으로 돈 버는 때는 그냥 여행객들이니까 굳이 호텔 신라 스테이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행사는요? 여행사 하나 투어 모두 투어 같은 데는 앞으로 뭐 이제 패키지 여행이라는 거를 이제 시대가 지나면 갈수록 좀 안 가려고 하는 문화는 좀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패키지 여행을 언제 가보셨나요? 한 번 가봤어요. 한 번 언제 갔냐면 베트남이랑 캄보디아를 2군데 가고 싶은데 그건 제가 가야지. 다 끊으면 너무 귀찮고 번거롭고 어려운 것 같은 또. 거야. 맞아. 그래서 그리고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네네. 베트남, 캄보디아. 맞아요. 그래서 다 갔다 왔죠. 근데 좀 불편한 게 있긴 합니다. 그렇죠. 거기 이제 뭐 사야 되는 코너들이 맞아요. 사야 되고 하루에 한 3군데씩 가야 돼. 안 사더라도 거기 묶여 있어.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다녀야 되고 그 불편함이 있죠. 네, 불편함이 있죠. 시간도 내가 여기서 좀 카페에서 좀 시간 보내고 싶은데 내 맘대로 못해.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저는 괜찮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어쨌든 보세요. 이 패키지라고 하는 건 뭘 묶은 거냐? 항공, 호텔, 관광지 이렇게 3가지를 묶은 거예요. 근데 제가 호텔은 변동성이 좀 작을 것 같다. 근데 항공은 변동성이 좀 큰 것 같다. 근데 만약에 항공주를 투자하고 싶었는데 이미 뭔가 다 끝난 것 같아. 근데 모두 투어, 하나 투어는 별로 안 올랐어. 라고 한다면 접근해 볼 수 있죠. 약간의 노출이 항공에 있으니까. 다만 더 문제는 말씀하신 그 포인트인데요. 저는 이 회사들의 패키지라고 하는 게 정말 계속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항상 물음표 였고요. 지금도 그렇고 이 회사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제가 2회사를 다 미팅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여전히 패키지를 가려는 수요는 있고 예를 들면 가족 수요 또는 동남아 휴양 수요 이 정도는 있고 최근에는 본인들이 이 FIT라고 하거든요. 이 개별 여행을 하는 것들도 우리 사이트에서 예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FIT를 예약할 때 우리가 항공권이나 호텔을 뭉텅이로 많이 예약을 하니까 우리가 단가가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에어텔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팔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정 아까 뭐 캄보디아, 베트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패키지를 하려는 좀 최근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유럽에 뭐 2천만 원짜리 패키지네 뭐 이런 거 뉴스에 몇 번 나오더라고요. 초고가 이런 것들은 아예 내가 계획하거나 뭔가 예약하고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하나 투어, 모두 투어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패키지를 파는 게 경쟁력이고 아직까지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장기적으로는 조금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초반에 했던 사실 의견 중에서 요거는 의견일 것 같다. 그분들이. 네.